이승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낙연 교수입니다. 위기의 한국 근원 반일 종족주의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른바 일제의 식량 수탈설에 관한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비판 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제가 조선을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어 조선의 쌀을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교과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본으로 쌀을 수탈해 갔다고 표현하거나 그냥 일본으로 가져갔다 또는 반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져갔다거나 반출했다는 표현은 수탈에 비해서는 강제성이 배제된 듯이 보이지만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인가의 여부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을 대량으로 수탈 또는 반출한 결과 조선인의 쌀 소비량은 크게 줄었고 작곡으로 연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선인은 쌀을 증산해 그 혜택을 보지 못했고 생활 수준은 당연히 하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교과서의 서술 또는 그 영향을 받아 형성된 한국인의 통념은 과연 사실에 입각한 것일까요? 조선의 쌀을 일제가 수탈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선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한 것일까요? 만약 수탈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라고 하면 그로 인해 조선인이 더 못살게 되었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해방전 조선의 소작 농민들이 궁핍한 생활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요? 여기서는 이상의 점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겠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과 수출한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수탈은 강제로 빼앗아 갔다는 것이고 수출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해 갔다는 것이니까요. 당시의 표현으로는 일본으로 이출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수출과 같은 뜻입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 간의 거래는 외국과의 거래인 수출입과 구별해서 이출입이라고 불렀을 뿐 모두 조선의 무역에 포함됩니다. 총독부는 조선무역연표라는 통계서를 매년 발행했는데 거기에 보면 조선의 쌀을 비롯한 각 품목이 어느 항구를 통해서 어느 나라로 얼마나 수출되거나 수입되었는지 그 수량과 함께 금액 통계가 나옵니다. 이 금액이란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뜻합니다. 이 통계는 연간 단위로 집계된 실적을 보여주지만 쌀의 수출 동향이나 쌀의 작황 등의 발표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신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쌀값 동향은 농민은 물론 곡물상이나 쌀을 소비하는 도시민들의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전국 각지, 나아가 일본의 쌀 시세가 주식 시세와 함께 신문에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문이나 자료를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쌀은 통상의 거래를 통해서 일본으로 수출된 것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과서의 서술이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 누군가가 피땀 흘려 생산한 쌀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고 한다면 바보가 아니고서야 가만히 참고 있을 농민도 없겠거니와 그것이 곧 신문에 보도될 뉴스거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쌀의 생산량과 수출량의 추이를 그림 1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쌀의 생산량은 당초 1000만 석 정도의 수준에서 기복은 있지만 2000만 석이 넘는 수준으로 2배가 높아졌습니다. 산미증식을 추진해서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비료의 투입을 늘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쌀의 수출량은 당초 미미한 수준에서 출발해갖고 1000만 석 가까이 확대되었고 많을 때는 생산량의 절반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쌀은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었고 조선의 농업은 수출 산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생산량에서 수출량을 빼고 수입량을 더해서 구한 국내 소비량은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쌀이 일본으로 많이 수출되면 두 지역의 쌀 시장은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자연히 조선과 일본의 쌀값은 근접하게 되고 또 긴밀하게 연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초 조선민은 예컨대 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등 품질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쌀의 건조 상태나 가공 방식이 개선되면서 일본의 쌀값에 거의 근접하게 됩니다. 조선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라는 대규모 쌀 수출 시장이 생긴 덕분에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 반면 일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선미가 대량 유입되면서
일본 내 쌀값이 하락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조선의 산미증식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일본의 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쌀 부족이 계속되었다면 괜찮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조선과 일본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컨대 1931년에는 두 지역의 쌀 농사가 모두 풍작이어서 쌀값이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졌는지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금 조금 길지만 이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이입을 제한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조선미의 일본 유출을 방해한다면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일본의 쌀값을 압박하는 최대의 원인이 조선미의 일본 유입에 있다는 사정은 조선 농민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선이 자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 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와서 조선미 이입을 막아서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로 야기된 손해를 전부 일본 조선 농민에게만 전가할 이유가 없음은 일본 농민도 알아야 한다. 여하간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제정에 의한 이입 제한에는 물론 조선미 유출의 자유를 속박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절대 반대할 수밖에 없다. 1931년 6월 16일에 동아일보 기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조선미의 일본 유입이 일본의 쌀값을 압박해 왔다는 점, 그리고 일본 농민이 조선미의 일본 유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에 대해 동아일보는 조선 농민의 입장에서 단호히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선미의 일본 수출이 제한되면 판매처를 잃은 조선미 가격은 더욱 크게 떨어질 것이고 조선의 농민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거꾸로 보면 일본이라는 쌀의 대규모 수출 시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쌀 생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불리해지지 않았고 그것이 조선 농민의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를 살았던 조선의 농민이나 언론인에게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에 대해 일제가 조선의 쌀을 일본으로 수탈하거나 가져갔다고 비판하는 교과서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조선 쌀의 일본 이입을 제한하려는 조치를 조선인이라면 대환영해야 맞겠죠. 쌀을 더 이상 일본으로 가져가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이것과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순에 빠진 것은 당시에 자료를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쌀을 수출한 것을 수탈한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쌀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거래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선인의 쌀 소비가 왜 줄었는지는 다른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요즘은 소득이 늘어나도 1인당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당시에는 매끼 쌀밥을 먹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통의 농민들은 대부분의 끼니를 조를 비롯한 작곡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고도 쌀을 제대로 먹기 어려웠던 것은 쌀을 대량으로 수출하다 보니 귀해져서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작농의 경우는 생산한 쌀에서 소작료와 그 외의 불가피한 지출을 충당하고 나면 먹을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비싼 쌀을 팔아서 값이 싼 작곡으로 바꾸어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쌀을 수출한 것이 생활 수준의 하락을 가져온 원인은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송이버섯은 귀하고 하도 비싸서 보통 사람은 좀처럼 먹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송이버섯 사랑은 유별나서 일본에서도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송이버섯 채취 농가가 생산량을 늘렸다고 해도 더 많이 수출하고 나면 송이버섯의 한국 내 소비는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송이버섯을 판 대금으로 다른 소비나 저축이 늘었을 테니까요. 송이버섯이 쌀에 비해서 훨씬 더 귀하고 비싸겠지만 두 이야기는 논리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쌀이 수탈된 것이 아니고 수출한 것이라면 그것이 농민의 소득 증가에 오히려 기여했다고 한다면 이 시기 농민, 특히 소작농은 왜 그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첫째,
당시 농업 생산성의 수준 자체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면적당 쌀의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당시 조선은 일본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의 수준과 비교해 보면 더욱 낮았습니다. 당시는 인구의 절반가량이 농업에 종사해서 쌀을 생산했는데 그렇게 수확한 쌀이 현재 10분의 1에 불과한 종사자 수로 수확한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농업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결국 1인당 소득이 그만큼 낮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토지 소유가 워낙 집중되어 있어서 소작농의 지위가 특히 열악했습니다. 그림 2를 보시면 논의 소작지율이 65에서 68% 정도로 높았습니다. 즉 논의 3분의 2 가량이 소작농에 맡겨져 경작되고 있었습니다. 밭의 경우는 그보다 비율이 낮았지만 이 시기 경지의 대부분을 소작농이 경작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토지가 전무한 순소작농의 비율이 1930년대에는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작농은 지주에게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소작농으로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농촌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경지를 둘러싼 소작인 간의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었고 지주제가 강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일제시대에 좀 악화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선 후기부터 지속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농가 중에서 지주의 비중이 3.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작농 수입을 통해서 전체 쌀 생산량의 37%를 취득하고 있었습니다. 자가 소비를 제하고 상품화되는 쌀을 기준으로 하면 지주의 몫은 50%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앞에서 쌀이 수출 상품으로 되어서 조선 농민들이 유리해졌음을 언급했지만 그 혜택은 쌀 판매량이 많은 지주나 자작농에게 집중되었고 소작농에게 돌아간 것은 미미한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시 조선의 농민, 특히 소작농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결국 농업 생산성이 낮았고 토지에 비해 인구가 넘쳐나다 보니 소작농에게 불리한 지주제가 강고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전통사회 이래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미증식 계획이 쌀의 증산을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는 해도 이러한 틀을 깰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지주제 문제는 해방 이후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을 통해서 해소됩니다. 그리고 농촌의 낮은 생산성과 과잉 인구의 문제는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인농이 급속히 진행되고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기계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 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형성된 일반인들의 통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생산과 수출이 늘고 가격도 불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소득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의 상식인데 이를 뒤집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교과서가 수탈이냐 반출이라는 표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마자 자신이 일제 비판 논리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거짓말이라도 만들어내서 일제를 비판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엉터리 논리로 이루어진 교과서의 일제 비판에 대해 과연 세계인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일편단심